지금까지 우리는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 Causal Inference는 바로 Counterfactual과 가장 가까운, 즉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찾을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수학이나 어떤 수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comparable 컨트롤 그룹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리서치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comparable 컨트롤 그룹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comparable 컨트롤 그룹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또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causal mindset, 특히 이 ceteris paribus를 찾기 위한 이 causal mindset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왔죠. 특히 이 거시경제학에서 초창기 경제 모델, 흔히 솔로 그로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런 초창기 경제 성장 모델에서는 이 캐피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즉,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후에는 이제 이론이 점차 이제 발전을 하면서 흔히 이제 인도지너스 그로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즉 내생적 성장 모델에서는 이런 어떤 국가 내에서의 어떤 내생적인 휴먼 캐피탈이나 이노베이션, 어떤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와 같은 어떤 이런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본도 축적이 되고 또 기술 발전도 따라오고 하면서 이런 요인들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최근에 등장하게 된 경제성장 이론이 바로 이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한과 북한의 어떤 경제성장의 차이죠. 아마 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언급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야간 위성 사진이 그러한 어떤 경제 규모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러한 어떤 경제 성장의 차이에 대해서 이 신제도 경제학은 어떤 남한과 북한이 갖는 어떤 물리적인 자본이나 인적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혹은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같이 이런 서로 다른 사회제도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이런 문제를 인과 추론,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회제도의 인과적인 효과, 즉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인과추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했죠. 즉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사회제도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 있어서 서로 비교 가능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는 이런 사회 제도를 제외하고 모두 비교 가능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사회 제도의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게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비교 가능한 쌍둥이 국가 혹은 쌍둥이 도시를 찾아서 서로 비교하면은 인과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 causal mindset에 입각한 어떤 분석 전략,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이 노갈레스 시와 멕시코에 위치한 같은 이름을 지닌 노갈레스라는 이 쌍둥이 도시예요. 이 노갈레스는 원래 오래전부터 같은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선이 서로 갈라지면서 절반은 미국에, 절반은 멕시코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랫동안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인구 구성도 굉장히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형도 유사하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종교나 문화도 굉장히 유사해요. 즉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과 지리적인 요인이 서로 비슷하고 비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절반은 미국의 사회제도 하에 놓이게 됐고 나머지 절반은 멕시코의 사회제도 하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 결과로서 미국의 노갈레스가 멕시코의 노갈레스에 비해서 약 3배에서 4배 이상 잘 산다라고 해요. 자, 이처럼 인구 구성, 지형, 종교, 문화 이런 모든 요인들이 비교 가능한 이런 쌍둥이 도시들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사회제도, 미국과 멕시코가 갖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MIT의 데런 에스머글루 교수님의 인터뷰를 함께 살펴보시죠. So the two parts function under different national institutions, Mexican and American, and as a result, their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e services, public education, healthcare, roads, infrastructure that they have access to are very different. The laws they have access to are very differ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s works very differently. Even though it's still in many ways an integrated community, there are hug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halves. There is some failure here because there is nothing in the geography, in the culture, in the people that prevents these economies to be as rich as the United States or Canada. It is their institutions that prevents people from taking advantage of these economic opportunities.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육가적인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식이나 어떠한 어떤 수학적인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제도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인과 추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예시들을 더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을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사회 재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폭염이 이 자연재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처음 심어준 계기가 바로 이 1995년에 있었던 이 시카고 폭염 참사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 자연재해라고 하면 지진이나 뭐 허리케인, 산불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폭염은 그저 좀 더운 날씨라고 여겨왔죠. 그런데 이제 1995년에 일주일 넘게 4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 시카고 단일 도시에서만 무려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참사였죠. 물론 올해도 이제 굉장히 폭염이 많은 이제 지역이 있지만 지금이랑은 다른 점은 지금은 이제 폭염이 굉장히 이제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서 어떤 참사로서 사회적인 어떤 재난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폭염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재난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이처럼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이 뉴욕대의 이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님은 히트웨이브, 즉 폭염사회라는 책을 썼고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코잘 마인드셋에 대한 어떤 훌륭한 연구 사례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인과추론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카고 폭염에 대한 연구는 이 왜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5년의 폭염에서 이제 시카고에서 7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과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이제 수행을 했고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재난 대응센터를 설립을 했고 또 폭염 재난에 대응을 하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1999년에도 이와 유사한 폭염이 시카고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1995년과는 달리 그간의 연구조사와 그리고 또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환경과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 대한 지원과 어떤 개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록 100명이라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1995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 시카고 폭염의 사례는 바로 이 디자인 베이스드 코절 인퍼런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원인 변수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서 이 결과를 바꾸고자 한다는 걸 현실에서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이 폭염 사례, 히트웨이브라는 책에서 소개된 한 가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지금 시카고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쪽과 남쪽에 인접해 있는 동네이고 두 지역의 인구 구성은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폭염 수준도 비슷했고 특히 이 폭염에 취약했던 어떤 독거 노인의 비율이나 아니면은 극빈곤층의 비율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폭염의 피해 수준은 매우 달랐는데 이 노스 론데일에서의 사망률이 이 사우스 론데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그러한 원인을 공동체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 사망률이 높았던 이 노스 론데일은 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리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상점은 계속 문을 닫고 또 범죄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어떤 쇠락한 동네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사우스 론데일은 여전히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또 범죄율이 낮아서 어떤 커뮤니티가 건강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동네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이 히트웨이브라는 책에서 이 위험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폭염 하에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것은 이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의 사례처럼 그들이 좀처럼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즉 이런 재난 대응에 있어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에서 여러 지표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뭐 노년층이라든지 특히 극빈곤층 그리고 뭐 혼자 사는 노년층 뭐 이렇게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물론 없진 않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인구 대비 사망률을 보면은 10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연구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지리적인 요건이나 인구 구성이 유사한 인접한 마을인 이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은 전형적인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마을은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요인들에서 서로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마을에서의 폭염 피해의 차이는 바로 범죄율과 또 그로 인한 공동체의 어떤 붕괴 혹은 부재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수식도, 어떠한 통계적 모형도 없지만 이런 어떤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코잘 마인드셋에 입각해서 보자면 충분히 매우 훌륭한 인과추론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왜 이 폭염 사회, 히트웨이브라는 책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인과추론의 문제는 바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고 또 그러한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이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고안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아카데믹 페이퍼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자, 레이버 이코노믹스,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육의 효과인데
즉 교육이 장래 수입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그러한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코잘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기 쉬운 건 바로 쌍둥이 비교 연구일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형제는 당연히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부모님 하에서 유사한 가정 환경에서 또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동네 환경 등 여러 요인에서 거의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쌍둥이 형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닌 횟수가 달라졌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 간의 어떤 장래 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생겼다면 우리는 이러한 쌍둥이 형제의 장래 수입의 차이에 대해서 이 교육이 장래 수입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 쌍둥이 비교 연구의 핵심 논리고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인과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비교 가능한 컨트롤 그룹을 찾고 있는데 같은 해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를 바탕으로 인과 추론을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입학하는 거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서 모두가 다 입학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9월에 동일하게 입학을 하는데 이 페더럴 로에 따라서 만 16세까지는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해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자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해에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더 나이가 빨리 차서 10학년에 16살이 되고 본인이 원하면 자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반해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1학년이 돼서야 16살이 되고 그때 이후에 이제 자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어떤 이런 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학교를 더 많이 다니게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오른쪽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 표를 보면은 실제로 이 같은 해를 비교했을 때 이 4분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1분기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를 다닌 연수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연히 어떤 이 법 체계에서 발생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장래 수입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어떤 장래 수입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은 해에 태어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몇 월에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그들은 거의 비슷하고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연구들에서는 각각 쌍둥이 형제와 그리고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분기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 카운터 팩추얼에 가장 가까운 이 comparable control 그룹으로 활용을 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통계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사례처럼 이 같은 해에 분기별 차이점이라는 이 디자인을 실제로 어떤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할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9월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regression discontinuity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도 되고 혹은 difference in differences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활용됐던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분기를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즉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regression discontinuity를 쓰든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쓰든 instrument variable을 쓰든 어떤 모델을 활용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인과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 건 어떤 통계적인 모델이 아니고 이런 비교 가능한 상황을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어떤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았다라는 어떤 이런 연구 디자인을
자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최근 연구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리그레션, 회귀 분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충분히 합리적인 통제 변수, 즉 컨트롤 베리어블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같은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포텐셜, 어떤 학업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어떤 앰비션 이런 측면에서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디자인에서 착안을 해서 대학교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그리고 억셉턴스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러한 정보를 통제 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구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나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나 혹은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과 같은 그런 어떤 복잡한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단순한 리그레션을 통해서라도 이 코잘 마인드셋에 입각해서 이 통제 변수를 적절히 디자인을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심장이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심장을 기증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에게서 이 기증된 심장은 당연히 어떤 신체적인 상태나 어떤 요건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신체적 요건 하에서는 서로 충분히 비교 가능하겠죠. 같은 사람에 나온 어떤 두 개의 심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장을 기증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신체적인 요인들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같은 기증자에서 나온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심장은 기증을 하고 또 그 기증을 받는 데 있어서 서로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즉 같은 사람에게서 기증된 심장이지만 이 첫 번째 기증된 심장과 두 번째 기증된 심장을 기증이 accepted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걸 observational learning, 즉 심장을 기증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건 이 observational learning이라는 이런 중요한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인과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사람에게서 기증된 두 개의 심장이라는 이런 창의적인 리서치 디자인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인과 추론을 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는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의 어떤 causal mindset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현상을 보다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혹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델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이 첫 번째 모듈에서 남은 이제 9개 세션들에서는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인과 추론을 위한 도구들과 또 실제 연구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 첫 번째 모듈에서 각 세션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연구 디자인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